만약 당신의 돈을 100% 미국 국채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에 묶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연 5%의 수익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곳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미국 재무부가 직접 경고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게 되면 은행에서 무려 6조 6천억 달러, 한화로 약 8,800조 원의 예금이 증발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월가의 은행장들은 이 법안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통과 확률 90%로 치솟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당신이 알던 코인의 상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규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낡은 은행 시스템의 독점을 해체하고 미국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연장하기 위해 백악관이 직접 주도한 국가 단위의 금융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2026년 3월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이 미국 워싱턴 한 곳에 꽂혀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통과 직전까지 치달으며 역사적 합의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신호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숫자입니다. 실제 돈이 걸린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이 법안의 통과 확률이 한때 장중 90%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78%에서 82% 사이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예측 플랫폼 칼시조차 68%에서 75%로 확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희망 섞인 관측이 아닙니다. 자기 돈을 걸고 베팅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진성 합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인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촘촘한 규제 법안이 통과된다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환호하는 걸까요? 보통 강력한 규제라 하면은 시장을 옥죄는 족쇄로 인식됩니다. 주가가 빠지고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소식에 단숨에 7만 3천 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시장 전반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을 짓눌렀던 건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 규제가 없는 상태, 즉 아무도 룰을 모르는 무법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 만들어진 1930년대 증권법을 근거로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오늘은 이 코인을 증권이라 하고 내일은 저 코인을 상품이라 하며 그때그때 벌금을 때렸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는 비트코인을 상품이라고 주장했지만 포괄적인 법적 권한이 부족해 시장 전반을 통제하지 못했고요. 이 불확실성 하나가 연기금, 국부펀드, 대형 자산운용사라는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본이 시장에 발도 못 들여놓게 만든 거대한 빗장이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바로 그 빗장을 법적으로 완전히 걷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무엇이 증권이고 무엇이 디지털 상품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SEC와 CFTC 각각의 관할권을 확정하며 거래소와 브로커에게 엄격한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미 2025년 7월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라는 초당적 지지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규제가 곧 호재가 되는 이 현상의 본질은 룰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거대 자본에게 합법적 입장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두가 좋다는 이 법안을 도대체 누가 결사적으로 막아왔던 걸까요? 규제가 호재라며 환호하는 시장 뒤편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존재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목숨 걸고 막으려 한 집단, 바로 월가의 전통 은행들입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독립지역은행협회, 이름만 들어도 미국 금융의 심장부를 쥐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은행들이 코인 법안에 이렇게 결사반대하는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02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와 가치가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해 준 거죠. 단, 은행들을 달래기 위해 강력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코인을 찍어낸 발행사가 고객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 코인 회사가 은행 흉내를 내며 이자를 주는 앞문을 쾅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왜 은행이 위협이 되는지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문은 잠갔는데 뒷문을 활짝 열어둔 겁니다. 코인을 찍어낸 발행사가 이자를 주는 건 불법이지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예치금에 대한 리워드를 주는 건 막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금 이자와 예치 리워드
법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 지갑에 꽂히는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대중은 이게 이자인지 마케팅 보상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미세한 법적 꼼수 하나가 2026년 상반기 내내 거대한 밥그릇 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으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면 받는 이자가 연 2%됩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플랫폼에 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4%에서 5%의 수익을 줍니다. 같은 돈인데 이자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이 2배. 당신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대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공포에 질린 겁니다. 미국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전통 은행에서 최대 6조 6천억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화로 약 8,800조 원. 이 숫자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대한민국 1년 GDP의 4배가 넘는 돈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역시 2028년 말까지 약 5천억 달러의 예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은행의 수익이 줄어드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행에서 예금이 빠져나가면은 은행의 지급준비금과 대출 여력이 된 직격으로 쪼그라듭니다. 대출이 줄면 중소기업은 운영자금을 못 빌리고 청년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고 동네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라는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 중소기업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한꺼번에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어차피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은행에서 코인 거래소로 이동한 것 뿐이잖아? 그럼 은행 대신 코인 거래소가 동네 사장님들한테 대출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대중은 모르는 무서운 금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지만 용도가 달라집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예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동네 빵집 사장님의 신용이나 청년들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실물 경제로 돈을 뿌리죠. 그런데 여러분의 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면은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코인 회사가 동네 빵집에 좀 대출을 해줄까요? 절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은 그 8,800조 원의 돈을 모조리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는데 몰빵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코인을 가진 사람들의 담보대출에만 돈을 굴리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동네, 우리 실물 경제에 핏줄을 적시던 돈이 싹 빠져나가서 오직 미국 정부의 금고와 코인 생태계로만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블랙홀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돈의 총량은 그대로지만 정작 서민과 중소기업은 돈을 빌릴 곳이 사라지는 신용 가뭄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행들이 공포에 질려 백악관에 들이민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은 실물 경제가 박살나고 서민들이 피를 본다. 그래서 은행들은 클래리티 법안 안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수익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으라고 목숨 걸고 로비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초기 타협안마저 거부하며 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저지해왔죠.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잔고를 예치받고 이자를 지급한다면은 그것은 본질적으로 은행이다. 은행이 되고 싶다면은 은행으로 등록하고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주는 것은 금융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사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코인이 이자를 주는 방식과 은행이 이자를 주는 방식, 그 출처를 나란히 까보면 오히려 은행 쪽이 더 불편해질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은행이 당신에게 이자를 주는 원리와 스테이블 코인이 수익을 주는 원리, 이 둘의 엔진룸을 열어서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합니다.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고이 모셔둘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 중 고작 10% 정도만 금괴에 남겨둡니다. 나머지 90% 그러니까 9천만 원은 다른 누군가에게 대출해버립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차를 맡겼는데 친구가 그 차를 몰래 렌터카로 굴리면서 돈을 번 뒤 그 수익의 극히 일부만 주차비 명목으로 당신에게 돌려주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행이 당신의 돈 9천만 원을 대출해주면은 그 대출금은 다시 다른 은행에 예금되고 그 은행은 또 90%를 대출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당신의 원래 1억 원은 마법처럼 수억 원의 신용으로 팽창합니다. 이게 은행의 신용 창출 메커니즘인데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갈 때는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대출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기 시작하면은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바로 이 구조의 폭발이었습니다. 당신의 예금으로 위험한 서브프라임 대출을 굴리다가 전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죠.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볼까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예를 들어 서클이나 테더 같은 회사는 당신이 맡긴 돈을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 대출하지 않습니다. 100% 미국 당이 국채를 사는 데 씁니다. 미국 정부가 원금을 보증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죠. 이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은 당신의 돈 90%를 남의 빚으로 굴려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에서 짜낸 수익의 찌꺼기를 당신에게 던져줍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당신의 돈 100%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 묶어두고 거기서 나오는 무위험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먼저 코인을 찍어내는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를 보죠. 이들은 대출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만약 전 세계에서 100조 원어치 코인을 발행했다면 이들은 100조 원어치 미국 국채를 들고 가만히 앉아서 매년 5조 원이 넘는 막대한 국채 이자를 미국 정부로부터 받습니다. 대출 떼일 위험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2025년에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 때문에 이 발행사들은 이 5조 원의 이자를 고객에게 직접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꼼수를 씁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와 이 막대한 국채 수익을 나누어 갖는 수익 공유 계약을 맺는 겁니다. 수익을 넘겨받은 거래소의 입장은 어떨까요? 코인베이스의 본업은 대출이 아니라 거래 수수료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돈이 은행 금고로 빠져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일단 돈이 코인 거래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비트코인도 사고 알트코인도 사면서 쏠쏠한 거래 수수료를 낼 테니까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발행사에게 받은 이 돈을 재원 삼아 여러분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돈을 빼서 은행으로 가지 마라. 우리 플랫폼에 가만히 예치만 해둬도 연 5%의 리워드를 주겠다. 즉, 여러분에게 이 막대한 수익을 돌려주는 것은 코인 생태계를 유지하고 여러분을 가둬두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 비용인 셈입니다. 자, 여기서 숫자에 밝으신 분들은 이런 반론을 하실 겁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연 5점. 3%인데 고객한테 5.0%를 주면 코인 회사들이 먹는 마진은 고작 0.3%잖아. 은행은 대출 이자로 사서 5%씩 떼어먹는데 겨우 0.3% 떼어먹으면서 무슨 수로 돈을 벌고 은행을 이겨? 바로 이 착각 때문에 거대한 월가 은행들이 코인 진영에 역전을 허용한 겁니다. 이 0.3%의 얇은 마진이 은행의 4% 마진을 압도하는 두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코인 회사는 돈 떼일 위험이 제로입니다. 은행이 예대 마진으로 4%를 남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불경기가 와서 돈을 빌려간 중소기업이나 영끌족들이 파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진은커녕 원금까지 날아갑니다. 반면 테더나 서클의 돈은 미국 정부에 있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을 떼일 리스크가 아예 없는 완벽한 무위험 수익입니다. 대손 충당금조차 쌓을 필요가 없죠. 둘째, 은행과 달리 고정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이 그 수익을 내려면 전국 노른자 땅에 수천 개의 화려한 지점을 유지해야 하고 수십만 명의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월급과 임대료로 공중 분해됩니다. 그런데 1위 스테이블 코인 기업 테더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다 합쳐도 고작 100명 남짓입니다. 지점도 없고 창구 직원도 없습니다. 100명의 직원이 소프트웨어 하나로 무려 150조 원이 넘는 돈을 국채로 굴립니다. 여기서 1%만 수수료를 남겨도 아무런 비용 없이 1년에 1조 5천억 원이 순이익으로 꽂힙니다. 실제로 테더는 2023년 한 해 동안 100명의 직원으로 수만 명을 거느린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맞먹는 수조 원대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이미 다이먼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자를 주면 은행이다. 규제를 받아라. 과연 이 논리가 성립합니까? 당신의 돈으로 위험천만한 대출을 돌려막는 은행과 100% 국채로 안전하게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 수익. 누가 진짜 폰지 사기에 더 가까운 구조입니까?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의 집행국장 패트릭 위트는 이 논리를 정면으로 저격했습니다. 그는 전통 은행 시스템에서 위험을 유발하는 본질은 고객의 돈을 대출로 돌려막는 데 있다.
100% 국채로 담보된 스테이블 코인을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스크를 둘러싼 논쟁에서는 은행이 완벽하게 밀렸습니다. 당신의 돈을 보관하는 용도로는 은행보다 코인 생태계가 훨씬 안전하고 투명하다라는 게 팩트로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은행들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최후의 인질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실물 경제, 즉 서민들의 대출 문제였습니다. 은행들은 이렇게 버텼습니다. 좋다. 스테이블 코인이 안전한 건 인정한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예금을 다 빼서 코인 거래소에 넣어두고 미국 국채 이자만 빨아먹으면 우리 동네 빵집 운영 자금은 누가 대출해주나? 청년들 전세 자금은 코인 회사가 빌려주나? 우리가 무너지면은 미국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이 터진다. 이것은 코인 진영에서도 반박할 수 없는 뼈아픈 팩트였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위험을 안고 서민과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둘 중 하나였습니다. 코인 생태계를 살리자니 은행 대출이 말라 실물 경제가 박살나고 은행을 살리자니 낡은 규제로 미국의 미래 금융 혁신이 짓밟히는 숨 막히는 교착 상태. 코인은 미래를 인질로 잡았고 은행은 서민 경제를 인질로 잡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는 물 건너가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파국을 막기 위해 그 사람이 등판합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전면전이 몇 달째 교착 상태에 빠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직접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로부터 막대한 정치 후원금을 유치했고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집권 이후에는 국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량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며 전례 없는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자신의 핵심 정책 아젠다인 이 법안이 은행들의 로비에 막혀 표류하자 트럼프는 아주 직접적인 방식으로 반격에 나섭니다. 3월 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은행들이 우리의 강력한 암호화폐 아젠다를 훼손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특정 산업 법안을 위해 미국 금융의 핵심인 은행 산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 한마디가 상원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완강하게 버티던 은행 로비 그룹에게 엄청난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트럼프의 의지를 실무로 집행한 인물이 바로 백악관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 집행국장 패트릭 위트입니다. 글로벌 컨설팅 펌 맥킨지 출신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인사관리처 부실장을 지낸 전략기획의 달인이죠. 위트 국장은 2월 10일과 19일 은행 대표들과 암호화폐 업계 CEO들을 백악관으로 연이어 소집합니다. 특히 2월 19일 회의에서는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참석자들의 휴대폰을 수거했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서였지만 이 법안을 반드시 이번에 끝내겠다는 백악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위트 국장이 양측에 내민 타협안은 솔로몬의 판결처럼 절묘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휴장외에 대한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합니다. 고객이 스테이블 코인을 지갑이나 거래소에 가만히 넣어두기만 하면 이자를 받는 구조는 완전히 막습니다. 이건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예금 이탈을 정면으로 방어해주는 조치입니다. 둘째, 실질적 트랜잭션이나 유동성 공급에 대한 보상은 허용합니다. 단순히 돈을 묵혀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제를 하거나 국경 간 송금을 하거나 네트워크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활동에 대한 리워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카드를 많이 쓴 고객에게 캐시백을 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왜 이 타협안이 중요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코인 지갑에 돈을 넣어두기만 하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았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유인 체계, 즉 유동성 보상이라는 핵심 엔진을 지켰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불만족스럽지만 누구도 치명상을 입지 않는 타협, 이것이 백악관의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백악관이 이 시점에 이토록 급박하게 움직인 걸까요? 중간선거가 11월에 코앞으로 다가와 5월 이후에는 의회가 사실상 선거 모드로 전환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란 군사시설 공습 같은 지정학적 위기까지 겹치며 의회의 시간과 정치적 자본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봄을 넘기면 법안은 차기 의회로 넘어가
영구 폐기될 수 있다라는 극도의 위기감. 그래서 백악관은 양쪽 모두에게 완벽한 승리는 없다.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라며 합의를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3월 초 대형 은행들은 이 타협안마저 공식 거부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조건부 리워드라 해도 결국 우회적으로 예금 이탈을 유발할 것이라는 명분이었죠. 그렇다면 또 법안은 무산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은행들이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암호화폐 진영에 소름 돋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의회에서 법안을 막느라 전력을 쏟고 있을 때 암호화폐 기업들은 조용히 전혀 다른 전선을 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 통화감독청, 영어로 OCC라고 부르는 기관에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신청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법이 안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직접 은행이 되겠다는 겁니다. 최근 단 83일 만에 무려 11개의 암호화폐 기업이 OCC 은행 인가를 신청했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83일에 11개. 이건 전례 없는 속도입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거대 암호화폐 기업들이 강력한 자금력과 정치적 후원을 등에 업고 연방은행 시스템의 정식 구성원으로 진입하겠다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 유휴장호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 건 뼈아프지만 완벽한 승리를 고집하다가 아예 규제 공백 상태로 유지되는 건 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SEC가 또 몽둥이를 들고 찾아와 벌금을 때릴지 모르는 무법지대에 남느니 비록 이자 장사는 일부 포기하더라도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법적 뼈대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 전쟁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은행은 11개의 코인 기업이 안방으로 쳐들어오는 플랜 B에 겁을 먹었고 코인 진영은 끝없는 소송전이라는 규제 공백에 지쳐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 완벽한 승리는 없다는 백악관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모두가 조금씩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극적인 악수를 나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측 시장과 월가의 전문가들이 2026년 이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 확률을 90%까지 점쳤던 진짜 이유입니다. 은행이 법안을 막을수록 스스로 더 불리해지는 이 역설적 구조가 합의를 강제하는 가장 강력한 지렛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어느 한쪽이 이긴 게 아니라 거대한 두 자본이 서로의 목에 겨눴던 칼을 동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로써 내부의 전쟁은 사실상 정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은행도 암호화폐 업계도 백악관도 의회도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2026년 하반기 전 세계 금융의 핏줄은 어떻게 다시 연결될까요? 지금까지는 미국 내부의 밥그릇 싸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변화는 미국 밖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파이프라인에서 시작됩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서명되는 순간 가장 먼저 풀려나는 것은 사람도 기업도 아닙니다. 돈입니다. 그것도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본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 국부펀드, 자산운용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기회가 보여도 손을 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법적 리스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수탁 의무라는 엄격한 법적 책임에 묶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운용 담당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만 명의 노후 자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증권인지 상품인지도 불분명하고 규제 당국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소송을 걸어 벌금을 때릴 수 있는 자산에 수천억 원을 태웁니다. 다음날 그 자산이 미등록 증권으로 판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탁 의무 위반으로 즉시 고소당합니다. 개인의 커리어가 끝장나는 건 물론이고 기관 전체가 법적 소송의 늪에 빠집니다. 연기금 수익률 1%에 울고 웃는 수천만 명의 은퇴자들 노후까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대한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시장 바깥에서 손만 빨며 대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 잠긴 수문을 법적으로 활짝 열어젖힙니다. 무엇이 SEC 관할의 디지털 자산 증권이고 무엇이 CFTC 관할의 디지털 상품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 순간 기관 투자자들은 합법적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더 이상 규제의 자의적 해석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투자하는 이 자산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고 어떤 기관이 감독하며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는지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법안에 명시된 엄격한 공시 의무, 시장 조작 및 사기 방지 규정, 자금 세탁 방지 조항이 확립되면서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꼬리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FTX 같은 거래소가 고객 자금을 유용하고 시장을 조작하던 무법천지의 시대가 제도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이걸 투자 용어로 번역하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줄면 기대 수익 대비 위험의 비율이 개선됩니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모델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구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한두 개 사보는 실험적 차원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 자산에 정식으로 할당하는 영구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넘어 디지털 자산 시장 전체의 기초 체력이 전통 주식 시장 수준으로 격상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잔혹한 진실이 더 있습니다. 이 막대한 기관 자금이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곳으로 흘러갈까요? 많은 분들이 코인 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냐, 이더리움 언제 오르냐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SNS에서는 어떤 밈코인이 100배 올랐다는 이야기가 매일 쏟아지고요. 하지만 진짜 큰 돈,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본이 노리는 표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소매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며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투기의 레이어가 아니라 돈이 이동하는 파이프라인 그 자체를 노립니다. 전 세계 국경을 넘나드는 수조 달러의 자금이 매일 흐르는 결제망, 이 낡고 비효율적인 파이프를 통째로 갈아 끼우는 역사적 교체 작업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제망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코인들은 여러분이 흔히 떠올리는 그 투기성 코인들과 태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외에 돈을 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미국으로 1만 달러를 송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돈은 먼저 한국의 시중은행에서 출발합니다. 그 은행은 한국은행을 경유하고 거기서 글로벌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통해 미국 측 중개은행으로 전달되고 또 다른 중개은행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방의 계좌에 도착합니다. 이 과정에 최소 3일에서 5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건당 2%에서 5%를 떼어갑니다. 1만 달러를 보내면 200달러에서 500달러가 중간에서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편지 한 통을 보내는데 우체부가 5명이나 릴레이를 하면서 각자 배달료를 떼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1977년에 설계된 이 시스템이 2026년 지금도 전 세계 국경 간 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버젓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특정 코인들은 이 과정을 삼켜서 5초 만에 수수료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리플의 XRP, 스텔라의 XLM, 알고랜드의 ALGO, 헤데라의 HBAR, 이 이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 코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ISO 2002이라는 글로벌 금융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ISO 2002가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쓰는 공통 언어입니다. 편지의 규격이 통일되어야 전 세계 우체국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 메시지의 형식이 통일되어야 글로벌 은행 간 결제가 매끄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코인들은 처음부터 그 공통 언어로 대화하도록 태어난 겁니다.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밈코인이나 개코인과는 존재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소매 투자자의 투기 수요에 기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은행 간 결제망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될 목적으로 개발된 핵심 유틸리티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대형 은행들은 이 자산들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 테스트를 기술적으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기술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조 달러가 오가는 상용 네트워크에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법적 지위가 모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자산 위에 수조 달러짜리 결제 레일을 깔 수는 없는 거죠. 만약 XRP가 내일 갑자기 증권으로 분류되면은 그 위에 세운 모든 결제 인프라가 불법이 되니까요. 실제로 리플은 수년간 SEC와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며 이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 XRP 같은 자산이 증권이 아닌 비증권성 디지털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되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관의 채택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가 통과 확률 90%를 외치며 전례 없는 낙관론을 펼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리플이 규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2023년 이후
무려 3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으며 관련 인프라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법안이 통과된 직후 활짝 열릴 합법적 기관 대상 국경 간 결제 시장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거대한 포석이었던 겁니다. 49년 된 스위프트라는 낡은 우편 시스템이 블록체인이라는 초고속 광 케이블로 교체되기 시작하면 자금 결제의 속도와 비용 구조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적 혁신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도하는 거대한 달러 패권 2.0의 설계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여기서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카메라를 미국 밖으로 돌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미카라는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법을 시행하고 있고 영국, 홍콩, 일본은 각자의 디지털 자산 규제 표준을 앞다투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면서도 홍콩이라는 창구를 통해 조심스럽게 시장을 열며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 블록을 형성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무역 결제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한마디로 차세대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놓고 전 세계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사태 같은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두고도 왜 무리하게 은행들을 압박하며 클래리티 법안의 속도전을 강요했는지가 비로소 이해됩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 업계의 선심을 쓰는 차원이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반 자산이 대부분 미국 땅이 국채라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지면 퍼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수요가 자동으로 창출됩니다. 막대한 재정 적재 시달리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건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공짜 보험과 같습니다. 달러를 물리적으로 찍어내지 않아도 디지털 달러가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을 지키는 무기이고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는 그 무기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 통로인 겁니다. 만약 미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표준을 중국이나 브릭스가 선점하고 그 위에 위안화나 새로운 디지털 통화가 올라타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됩니다. 달러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가격을 보지 마십시오. 인프라를 보십시오. 클래리티 법안이 가져올 진짜 변화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낡은 은행, 독점 체제의 균열, 기관 자본의 영구적 유입, 그리고 49년 된 국경 간 결제 파이프라인의 세대 교체. 이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역사적 순간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밈코인에 올인하는 투기를 멈추고 법적 규제가 확립된 후 자본이 실제로 재배치될 금융 인프라 계층에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한 질문도 던져야 합니다. 이 법안이 정말 모두에게 축복일까요? 은행 시스템의 신용 창출 기능이 약화되면은 중소기업 대출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기존 은행을 대체한다면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은 이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에서 소외되지 않을까요? 미국 주도의 디지털 달러 패권이 강화되면은 대한민국 같은 수출 의존 국가의 금융 주권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코인이 사기인가 아닌가라는 소모적인 논쟁의 영역이 더 이상 아닙니다. 이미 미국 국가 안보와 달러 패권의 핵심 도구로 편입된 디지털 자산의 인프라적 가치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래된 파이프를 뜯어내고 새 파이프를 까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파이프 위에 올라탈 것인가? 파이프가 묻히는 땅 위에서 구경만 할 것인가? 그 판단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은행과 코인, 어느 시스템에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